안녕하세요. 내피셜드 8의 배구입니다. 8월 30일에 치러졌던 아시아 선수권, 이번에 회심에 이제 칼을 갈고 평소와 달리 원래 주니어 대표팀을 매년 보내던 대회였는데 아시안 게임이라는 좀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전력이라든지 호흡이 너무 안 맞으니까 그거에 대한 국제 경기 경험을 좀 키우기 위한 의도로 저는 추측을 하는데, 그래서 시니어 대표팀을 이례적으로 아선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하고 중국은 2군을 내보냈죠. 저 평소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거기 올림픽 예선을 대비해서 시니어 대표팀들을 좀 체력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안 내보냈고, 태국은 홈그라운드라서 그런지 1군을 내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4강이 목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매우 그것은 이제 좀 세자르가 그 VNL에서 20몇 연패를 하더니 좀 조심스럽구나, 좀 겸손하게 목표를 말했구나, 요렇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죠. 결승에서 태국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준결승에서 일본이나 중국을 만나고 결승에서 태국을 만나면은 결승 진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준결승에서 태국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태국한테 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1군이니까 4강이다 이렇게 말한 거라고 저는 일단은 판단을 했는데, 이제 어제 시합을 보니까, 어제 시합 다들 보셨죠? 제가 지금 녹음을 하는 기준으로 어제 시합인데 지금 8월 31일 날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리버스 수입을 당했네. 저는 이제는 뭐 화도 별로 안 나고, 그래서 이번 시합은 뭐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시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시아 선수권은 FIVB 랭킹에는 산입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시안 게임은 오히려 산입이 안 돼요. FIVB랑 아시안 게임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축구도 그렇잖아요. 축구도 이제 피파하고 아시안 게임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긴 해도 우리는 좀 시니어 대표팀이 나가고 중국, 일본은 주니어, 그리고 동남아 팀들은 약체 팀이 많으니까 그래도 좀 이기니까 볼만하겠다. VNL 때는 초반에 한두 시합 보고 그 다음에는 안 봤거든요. 너무 계속 져가지고. 그래서 어제 시합을 보면서 이거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4강이 지금 4강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좀 들긴 들고. 근데 이제 저렇게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고요. 베트남이 워낙 전력이 강해졌다라고 본다면 볼 수는 있거든요. 랭킹이 47인데 그 랭킹에 비해서 너무 성장을 많이 한 측면도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왜 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일단은 많은 갤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쩐티 탄투이, 갤러들은 뚜이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하는데, 뚜이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유명한데 저는 이번에 뚜이 시합을 처음 봤습니다. 이게 뭐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그 일본 리그 같은 데서 뛰었잖아요. 그 일본 리그를 볼 일이 없고, 그리고 베트남 경기를 좀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시합을 본 거는 처음인데, 왜 뚜이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민첩성이라든지 파워라든지 높이라든지, 그리고 안 좋은 공을 하이볼 상황에서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게 마치 전성기 때 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베트남에 저런 선수가 등장을 했지? 요런, 현재 뭐 25살이라고 하는데, 물론 월드킴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게 하나 있죠. 서브 리시브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물론 시합을 처음 봤기 때문에 제가 처음 본 이번 시합에서만 불안했다라고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다른 시합을 안 봐서. 그런데 일단 뚜이가 저 레프트 아닙니까? 아웃사이드 히터인데 리시브를 계속 받진 않아요. 받는 로테이션이 있고 안 받는 로테이션이 있어요. 그 차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나뉘어지느냐까지는 제가 분석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안 했는데, 전위에 있을 때 좀 안 받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브 리시브를 받는 경우가 좀 드물었어요. 그 말 자체가 리시브 능력이 월드킴처럼 리시브 능력이 탁월하면은 계속 받잖아요. 킴은 그냥 시합 내내 계속 1년 내내 리시브를 받거든요. 쉬는 그게 없이. 그리고 그 테리토리도 넓게 가져간단 말입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뚜이는 리시브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가다 어쩔 수 없이 리시브를 받는 위치에 있으면은 우리의 목적타를 좀 받는 일이 있었는데, 리시브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거를 제외하면은 킴을 보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특히 이제 1, 2세트 때는 조금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 2세트를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게 또 세타랑 호흡이 안 맞았습니다. 세타가 조금 토스가, 뚜이는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높이 쏴줘야 되는데, 토스로 높이 쏴줘야 되는데 좀 잘 안 맞았습니다. 공이 낮았어요. 쉽게 말해서 공이 낮았는데, 근데 또 베트남 세타가 그 미들브로카라든지 다른 키 작은 윙스파이커하고는 호흡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낮고 빠른 토스를 잘하더라고요. 다른 멤버들도 그거랑 맞춰서 공격하는 게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마치 그 저번 시즌 초반에 킴과 김다솔이 호흡이 좀 안 맞았잖아요. 토스가 너무 낮았잖아요. 킴에게 높게 쏴주지 못.
못하는데 이제 다른 멤버들에게 낮고 빠르게 쏴주는 거는 좀 잘 되는 그런 거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후반부 가면서 3세트부터 슬슬 호흡이 맞기 시작하더니 5세트 이제 절체절명의 그때가 됐을 때 완전히 뚜이가 뭐 평정을 했죠. 코트를 평정을 했습니다. 세터와의 호흡도 좀 맞았고요. 공격력이 막 극대화되더니 우리나라도 굉장히 2점 차이로 분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확실한 해결사 에이스가 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시합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서브 리시브가 불안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5세트 13점대에 13대 10이었나? 목적타를 하나 받았는데 그때 리시브가 또 엄청 정확해가지고 세타한테 정확하게 날아가가지고 그때 중앙 속공을 성공시켰습니다. 계속 서브 리시브를 못하다가 그 중요한 때 엄청나게 잘한 거야 또. 야, 중요할 때 집중도가 진짜 엄청 올라간다는 것이 그게 스타가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다는 거. 그러면서 또 이제 눈에 띈 것이 원래 그 정확한 리시브를 받아서 중앙 속공 성공시켰던 미들브로카가 있습니다. 그 베트남의 히엔인가? 혼자 약간 베트남 사람 같지가 않고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근데 보셨다시피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세타보다 더 작아. 그 팀 세타보다 더 작은데 중앙 속공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더라고요. 엄청 타이밍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예, 파워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민첩성도 있고 그리고 동체 시력이 있어가지고 토스가 속공이거든요. 근데 그냥 헛손질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들브로카들이 이번에 중앙 속공을 많이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 미들브로카들은 반사 속도가 느립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중앙 속공을 하면 실패를 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맞춰볼 시간이 상대적으로 클럽팀보다 적은 국가대표라면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윙 스파이커 공격을 주로 가져갔습니다. 중앙 속공을 거의 안 했어요. 그게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계속 좀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그 키 작은 미들브로카, 베트남 히엔 미들브로카는 그 점에서 탁월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스타팅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1세트에는 응우엔인가 유엔인가 이게 영어로 표기돼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뚜이보다 더 큰 엄청 키가 큰 미들브로카가 있거든요. 그 선수가 스타팅 멤버로 출전을 했는데 베트남 감독이 이제 왜 교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키 큰 미들브로카가 몸이 컨디션이 저하가 됐는지 통증이 와서 뭐 교체가 된 건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키가 크니까 블러킹에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득점력은 좀 떨어졌단 말입니다. 히엔을 한 2세트부터 투입이 됐는데 히엔이 키가 작아서 유효 블러킹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 예, 리딩으로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키가 너무 작으니까 다 하이패스더라고요. 그래서 블러킹에서 엄청난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득점력이 있어야만 한국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감독이 판단을 한 건지 2세트부터 쭉 히엔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적중했죠. 히엔을 이용한 중앙 속공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보셨다시피. 자, 그래서 베트남의 그런 용병술 그런 것이 좀 통했다. 자, 그러면 베트남 잘한 거는 그 정도로 말하고 우리나라가 뭐가 부족했을까를 좀 살펴보면은요. 역시 그 교체 카드가 좀 아쉬웠다라는 평들이 이제 갤러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1, 2세트를 참 잘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격이 누구 위주로 됐어요? 우리는 윙 스파이커 위주니까 아퍼짓인 이선우가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이한비랑 강소희도 전이 후위 교대로 이렇게 아웃사이드 히터 대각 위치에서 괜찮았습니다. 특히 강소주는 20득점 했었죠. 잘했어요. 잘했는데 3세트 후반부터 공격이 안 통했습니다. 상대 블로카들이 블로킹을 좀 유효 블로킹을 하기 시작했고, 디거들도 이제 특히 그 팀 리베로 있잖아요. 굉장히 작은 리베로가 1, 2세트 때는 거의 잘 못 막아냈는데 위치를 3세트부터는 좀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윙스파이커들의 공격이 무력화되는 일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 그게 우리 윙들이 못해서 그러냐?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체력이 좀 떨어졌을 수는 있겠죠. 시합 후반부로 가면서. 근데 이제 그거란 말이죠. 상대 블로커들하고 수비수들이 적응을 한 겁니다. 1세트, 2세트를 진행하는 동안 공격의 뭐 타점이라든지 타이밍 이런 게 있잖아요. 공격수들이 그거에 대해서 간파를 해가지고 이제 효율적으로 막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된 건데 우리도 그 세자르 감독이 다른 포지션들은 교체 카드를 중간중간 잘 시도를 했어요. 잘 된 교체도 있고 잘 안 된 교체도 있지만 이제 아포짓도 상대방이 적응을 해가지고 공격을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권민지를 넣어가지고 득점을 꽤 한 것도 있고, 세타도 김지원과 김다인을 왔다 갔다 중간중간 적재적소에 교체를 시킴으로써 전술 변화를 꽤 했고요. 미들브로카도 이다현도 중간에 투입되는 등의, 이다현이 이번에는 뭐 좀 아주 잘하진 못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변화를 좀 꽤 하는 교체가 많았는데 왜 아웃사이드 히타만
전혀 교체를 안 하고 쭉 있다가, 그리고 또 갤러들이 가장 어이없었던 게 클러치박, 저 주장 캡틴박이 5세트 후반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 코트 체인지를 하고 나서. 그래서 뭐 하는 짓이냐 저거. 그런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역시 클러치박 중요한 순간에 들어가자마자 깔끔한 득점 그런 거를 했는데,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로테이션이 되면서 후위로 가가지고 그 공을 받을 기회가 적었고, 그리고 전위로 올라와서 또 깔끔한 득점, 이렇게 제가 기억으로는 2득점을 했는데, 근데 워낙 너무 시합 후반부 막판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성공률은 높았는데 이게 팀을 승리로 견인하기에는 당연히 뭐 안 되죠 그게. 그래서 좀 그 3세트를 아주 근소한 차로 졌지 않습니까? 3세트 한 20점대부터 좀 투입했으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강소주랑 이한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못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잘했는데 상대방 브로카들도 잘 막았단 말입니다. 3세트부터는. 자, 그러면 우리 야구를 보십시오. 야구도 강속구를 계속 던지다가 투수가, 그러다가 짝이 느린 공 던지면은 공이 느린데도 불구하고 타자들이 치질 못합니다. 왜냐면은 리듬이 갑자기 변화가 돼 버려가지고 빠른 공에 적응이 돼 있다가 느린 공을 못하는 거죠. 그런 거랑 또 우완 투수 좌완 투수가 번갈아 나오면은 타자들이 또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야구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이한비하고 강소주는 스타일이 비슷해요. 강타 위주로, 강공 위주의 그런 공격을 많이 펼칩니다. 토스라든가 그런 게 안 맞고 좀 공격 타이밍이 좀 안 맞아가지고 연타 처리하는 거 말고는 강타를 이용해서 상대방 블로킹을 맞춰서 블록 아웃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정말 파워로 밀어붙여가지고 안고 떨어지게 한다든지, 또는 블로킹을 피할 경우에는 상대방 디그를 하는 수비수들을 타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내는 플레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클러치박은 어떻죠? 빈자리를 공략하는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클러치박은 블로커들을 피하고 상대방 수비수들이 없는 자리를 간파해가지고 정확히 조준해서 명중을 시키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해서 때려야죠. 조심해서 때려야 되니까 스파이크가 강 스파이크는 아니야. 중강 스파이크 정도?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한비랑 교체됐으니까 이한비 자리에 갑자기 들어가면은 상대방 브로카들이 허를 찌르는 거죠. 이 사람은 다르다. 적응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쓰다가 또 클러치박을 막는데 익숙해지면은 다시 이한비를 투입한다든가 이러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을 시킬 수는 있거든요. 우리 이제 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이번에 5세트에 통했고요. 그런데 그 세자르는 왜 윙스파이커를 그렇게 교체를 안 하고 조금 고집을 했는지 3, 4세트부터 조금 안 통하는 게 좀 자명했는데, 그러니까 딴 포지션은 또 교체를 하고 그 아웃사이드 히터만, 그러니까 아포짓은 또 교체를 했잖아요. 권민주로 교체를 했다가 이선우를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물론 더블 체인지 개념으로 한 거긴 하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아웃사이드 히터는 꼭 그렇게 클러치박이 좀 서브 리시브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상대방 서브가 강서브가 없었단 말이에요. 평타 서브 위주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서브 리시브를 좀 할 수가 있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레귤러로 꼭 돌리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클러치 상황 20점 넘었을 때만 좀 이렇게 투입한다든가, 말 그대로 클러치박 아닙니까? 그런 게 입증이 됐었고, 도쿄올림픽에서도 그런 능력을 입증을 했는데, 세자르가 조금 그 VNL 때부터 클러치박을 기용을 의도적으로 안 하는 듯하다는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 요번에 보니까 진짜로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냥 세자르의 판단 미스이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뭐 불화가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겠죠. 설마. 예.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제 좀 잘한 사람 얘기를 하면은, 두리주와는 이제 시합은 지만 이제 굉장히 기복 없이 잘했습니다. 블러킹도 잘했고 서브 에이스도 막 굉장히 몇 개를 넣고, 그리고 이동주아라는 그런 닉네임에 걸맞게 이동 속공을 토스가 아주 잘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흥국생명에서 수직팀과 같이 많이 성장한 모습으로 팀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 그러니까 이제 저번 제가 라이브에서 말했듯이 중앙 속공 능력, 중앙 속공 때 헛손질을 한다든지, 또 B퀵이나 이런 그런 거에 있을 때 그것만 수정이 된다면은, 교정이 된다면은 가공할 만한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주전 미들브로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기만성이죠. 원래는 진짜 그 쌍둥이의 선크림 요정이었는데 그랬던 가슴 아픈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킴을 만나서 지도를 받고, 또 감독님들의 그 명장들, 많은 감독님들의 너무 많은 감독이 바뀌는 것도 단점이 될 수는 있지만은 또 장점이 될 수는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잘 되기를 빌고, 요번 밤에 대만과의 이제 시합이 있잖아요. 그거는 좀 이기기를, 그래서 연패를 좀 탈출하기를 바라면서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피셜 돌파리 배구였습니다.